예,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비핵화 문구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시행 시점이 국회의장 임기 종료와 맞물리면서 특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상황인 만큼 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어제 불발된 얘기도 잠깐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제가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죠. 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특히 판문점 지지 선언 결의안을 좀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자는 게 여당의 이야기였는데 한국당이 문구 문제를 이제 시비를 삼으면서 좀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국회 비준 사실상 하자고 했었는데 그 논란 대신에 뭐 지지 결의안이라도 좀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은 통과되지 못한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제 여야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남북 정상 간의 어떤 그 합의,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미 회담을 앞둔 상태에서도 이제 야권에서 나온 얘기는 왜 우리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그동안에 북한이 해왔던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면죄부를 빨리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표현적으로는 CVID라고 하는 그 속에서 완벽한 어떤 그 비핵화의 문구가 들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것은 허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여당은 그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남북 간의 정상 간의 평화적 기조를 이 북미 회담으로 이어져 가는 어떤 지렛대로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남북미 합의, 그리고 평화체제 종전선으로 가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다소 추상적이고 두뭉술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을 살려달라.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한 발짝도 사실은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것이 어제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어렵사리 마련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뭐 결의 지지안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큰 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 좀 강하게 좀 밀어붙였던 것 같은 게 성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야당 중에서 자유한국당만이 사실은 이제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기본 인식은 그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사실상 항복을 받아내자, 북한으로부터.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이번에 그 판문점을 비롯한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미회담도 그렇고 잘 안 됐으면 바란다, 안 되기를 바란다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북한의 핵 또는 뭐 CVID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 없이 오히려 이런 점들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킨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주기를 바란다라든지, 또 지금 이제 오늘 보면은 노동신문에서 보면 이제 8월에 있는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UFG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걸 하지 말고 정말 합의대로 잘 하다든지, 이 정도의 안을 가지고 그럼 일단 지지안을, 이건 비준도 아니고 결의안이니까요. 그렇죠.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반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도 또 그런 정도의 좀 유연함을 가지고 야당 입장에서 명분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을 넣어서 이 문제를 좀 처리를 좀 하는, 뭔가 좀 타협을 찾아가서 처리를 하는 모습들을 못 보여주는 게 참 답답해요. 일단은 자유한국당, 한반도 정세, 그리고 특히 비핵화 관련해서 여당과는 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 어제 또 모 대학 강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 핵 폐기하지 않을 거다, 뭐 기타 등등 관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특히 이제 안보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과 일단 좀 선긋기를 하는, 특히 지방광역단체단체 후보들도 조금 그런 문제 있습니다. 안보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거든요. 오늘 정우택 의원이 당 지도부가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하면서 사실상 홍준표 대표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좀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의원들한테 통화를 좀 해가지고
왜 지난번 2차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그런 식으로 의견이 나오느냐. 정상적인 당이면 그 정도의 사안이면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든지 이래야 되는데 불쑥불쑥 뭐 대표가 2시간 만에 입장이 막 바뀔 정도로 이렇게 내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만 그거를 문제 제기하기가 안 되게 하는 게 또 어려운 분위기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마침 오늘 이제 그 정 의원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제1야당이고 그리고 공당이면은 공당의 의사를 결정해 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신중하고 또 국민들한테 표현됐을 때 예. 그것이 또 쉽게 번복돼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끝나면 선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간의 당 운영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할 것인가를 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김 의원님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통일각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2시간 정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그 사이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은 이 남쪽 당에 없었기 때문에 뭐 거리 상태나 이게 뭐 그 유고 상태가 아니었는 상황이지만 군 통수권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 국방위에서 이제 그 답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이제 지시를 어제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 사실은 이제 하필 또 국무총리가 안 계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출장 일이 중이시죠. 예. 있었고, 근데 과거에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그와 같은 어떤 결의실을 상정하는 형태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그동안의 가상의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헌법상은 아니지만 북한의 문제와 북한의 정상을 만나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그동안에 봐왔다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어떤 법의 질서에 맞는 체제,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한계를 보장하는 것들은 필요하겠다. 계속 불쑥불쑥 만날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무총리나 부총리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고 갈 필요도 있겠다는 것을 한번 논의해 보라는 수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차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부 규정을 좀 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그 김학용 국방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뭐 제기한 문제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북쪽으로 그 대통령이 이동했을 때 이것을 권리로 봐야 될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이나 이제 2007년 같은 경우에 DJ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요번과는 달랐던 것은 사전에 예고돼 있었고 그래서 모든 지휘관이 정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그 예고하지 않고 움직이더라도 최소한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정위치에 있고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됐던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던 뭐 교육부총리가 됐던 차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위치에서 상황들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하면 충분히 뭐 그 논란도 없고 위험성도 없어지는 것이 관행되지 아닌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드디어 심의 의결됐습니다. 뭐 이거 심의 의결되는 날짜를 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좀 딴지를 걸었었는데 일단 통과됐어요. 그런데 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자정까지인데 이게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서면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안 되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요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 시행 자체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오히려 청와대가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제처 심의가 있어요. 국무회의 상정하기 전에. 그래서 그걸 최단 시간 내에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좀 당겨서 진행하는 게 좋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법을 공포를 할 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지금 이제 장관, 해당 부서의 장관, 그리고 총리,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제거하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거라는 거는 뭐 전자결제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정세균 의장의 마지막 임기이고 특히 정세균 의장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신속히 서명해서 국회로 보내면 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중에 저는 할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특히 정부나 여당이 이것을 어떤 이유로든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도 청와대에서는 드루킴 수사의 송인부의 비서 예, 예. 얼마든지 조사 받으라고 했을 때 그런 의지를 표명한다면 아. 그 의지의 진정성을 위해서라도 예, 예. 지금 얼마든지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는 제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야당이고 뭐 그러다 보면 여당이 반대할 일이 없다 그러면 밤 11시라도 열면 되는 것이고 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이낙연 총리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요. 그 지방선거 이후에 개각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총리가 이제 개각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취임 1년 맞아서 어떤 개각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 내 조직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청와대 뭐 비서진 개편 얘기도 솔솔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 총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되는 것 아니냐. 또 일부 정부 부처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하고요. 그래서 개각 요인이 좀 생기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개각을 한다면 또 어느 부처의 장관이 바뀔지 그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총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1년이지만 어쨌든 그 점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가령 뭐 지금 여러 가지 민생 부분에 있어서나 또 공기관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장관을 시켜놨더니 전혀 다르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와 관련돼 있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또 북미 회담이 있는 상태에서 예. 그런 얘기를 바로 풀어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어쨌든 뭐 개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논의된다면 청와대와 함께 엮어서 여러 예. 가지 고민을 집중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총리는 어쨌든 책임 총리로서의 위상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예. 것을 막 1년을 수레하면서 말씀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외교 안보 라인은 손대지 않겠죠?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개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께서 작년에 취임하실 때 인사와 관련해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등용하겠다. 두 번째는 능력과 적재적소를 대원칙으로 삼겠다. 세 번째는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내각이 그나마 국민들 눈에 보기에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총리 또 김부겸 행정부 장관 뭐 이 정도예요. 내각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와대 임종석 실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정을 내각이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예, 예. 특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한계에 봉착했고 그래서 스스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혁신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각 내에서 뭔가 자유롭게 그간의 평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앞서서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정부의 인사를 가지고 계속 비판되는 것이 캠코더, 그러니까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말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써야 되고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미 이제 교육부총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환경부 장관 문제라든지 이런 국민들이 지금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데에서 상당한 지금 불만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